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IQ가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7살 아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동생은 남들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 한번 못한 채 탈탈 털리고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동생이 너무 가엾고 답답해서 늘 속이 상했죠. 이 바보야, 언니가 뭐라고 했어. 누가 네 걸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버텨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면 어떡해.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야. 걔가 다음에 만나면 꼭 준다고 했어. 걔가 누군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 봐. 너 누군지도 모르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걔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밥 사먹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걔가 너무 불쌍해서 돈 줬어.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떡해. 그런 건 전부 거짓말이야. 널 속여서 돈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미안해, 언니. 앞으로는 절대 너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언니 옆에 꼭 붙어있어. 알겠지?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리 아파도 떼어낼 수 없는 제 몸의 일부 같은 존재였죠. 동생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애틋한 우리 자매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 2분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우리 자매는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행히도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꽤 크게 짓고 계셔서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실 정도는 되었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에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보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검사가 되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 법의 수호자인 정의의 검사가 되어 제 동생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에 무사히 입학했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어린 동생을 챙기며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살아온 지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 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언니 손에서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준 동생이 그저 고마웠죠.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친 동생은 복지관을 다니며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는 사랑이 뭔지 알아? 뭐? 사랑? 뜬금없이 웬 사랑 타령이야? 나 사랑이 뭔지 궁금해. 알고 싶어. 아이고, 네가 사랑은 알아서 뭐하게. 언니, 나 사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뭐라고? 사랑에 빠져? 누구랑? 어떤 남자가 나보고 너무 예쁘다고 날 사랑한대. 언니, 나 너무 행복해. 그 남자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막 떨려. 이런 기분이 사랑일까?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바보같이 순진한 제 동생이 또 누군가의 꿰매 속아 넘어간 게 아닌가 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여자를 사랑이니 뭐니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는 건 기본이고 나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유흥업소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전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동생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바보야, 잘 들어. 이 세상 남자들은 전부 사기꾼 아니면 늑대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그 남자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알아들었어? 아니야, 언니. 우리 상우 씨는 그런 남자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멋지다고. 동생의 눈빛을 보니 상우라는 그 남자한테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 어디서 만났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뾰로 통해져서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언니가 직접 물어봐. 왜 나한테 화를 내? 안 그래도 상우 씨가 언니 만나고 싶다고 했어.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싶대. 뭐? 결혼 허락? 지금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든 동생을 뜯어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있더군요. 기어이 상우 오빠라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와서는 장소와 시간을 저에게 통보해주는 겁니다. 할 수 없었죠. 제가 그 남자를 만나 똑부러지게 거절하고 다시는 제 동생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요. 제 동생의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생이 알려준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갈비집이었는데 정원이 딸린 제법 큰 곳이었어요. 커피숍도 아니고 뭐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동생 손을 붙들고 약속 장소로 들어섰죠. 그리고 갈비집 직원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상우라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는 중년의 여자가 얼른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수정이 언니시구나? 상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정이라뇨? 대체 누구신데? 난 상우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상우 형이고. 우리 도련님이랑 수정이가 잘 지내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저도 수정이 집안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나왔어요. 괜찮죠? 형과 형수의 첫인상은 일단 서글서글하고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경계했던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죠. 이렇게 양쪽 집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분위기가 꼭 상견례하는 것 같네. 우리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랑 우리 박간 양반이랑 상우를 아들처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도련님 키우느라 우린 자식도 안 가졌어요. 제 동생이 사랑에 빠졌다는 상우라는 남자는 나이가 제 동생보다 한 살이 많고 지적장애 3급이라 동생과 같은 복지관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복지관이라더라고요. 일단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전 안심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적장애가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멀쩡한 데다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무엇보다 눈웃음이 선하고 착한 인상이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지적장애가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에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게다가 착하고 성실하고 한 여자밖에 모르는 순정파예요. 둘이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줍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동생이고 아직 남자를 만나기엔 어린아이인 것 같아서요. 저도 우리 도련님 키우면서 숱하게 고생을 해봐서요. 수정이 언니분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젊은 아가씨가 부모도 없이 장애까지 있는 동생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놨으니 이제는 동생이
여자로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품을만 끼고 있는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정이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로 둘이 결혼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시간 끌어 뭐예요. 얼른 결혼시켜야지. 수정이 언니만 허락하면 결혼 준비는 우리 집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맞아요. 둘이서만 살라고 신혼살림 내주는 건 나도 불안해요. 우리 애들 몸만 컸지. 사실 둘 다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처럼 동생처럼 끼고 보살피면서 데리고 살려고요. 그리고 둘 다 바리스타일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려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갈비집에서 일 배운다 생각하고 일해도 되고. 네? 여기서요? 네, 여기 갈비집. 사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수정이는 나한테 맡기고 언니도 언니 인생 찾아야죠. 동생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사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 2방이나 낙방하면서 의기소침해진 상태였어요. 복지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법고시인가 뭔가 어려운 시험 준비한다며? 동생 데리고 공부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상호랑 수정이 결혼시켜버립시다. 그게 서로서로 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우랑 수정이는 사랑 찾아서 좋고, 수정이 언니는 자기 인생 찾아서 좋고, 나는 딸 같고 동생 같은 동서 생겨서 좋고. 얼떨결에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치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제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뭐가 정말 동생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앞날이 불투명한 고시생인 제가 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살 집이며 앞으로 밥벌이며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아, 너 정말 상우 씨랑 결혼할 거야? 응, 나 상우 씨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거야. 그럼 언니랑은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원래 결혼하면 남편 따라가서 남편이랑 사는 거야. 내가 언니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동생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부대 사람도 좋아 보였고 집안도 경제력이 있어 동생이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제부의 형과 형수도 좋은 사람 같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말릴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20살 어린 나이에 제 품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혼주석에 앉은 저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나 싶어서요. 이게 아마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동생의 손이 뚱서도 같은 마음인지 제 손을 붙들고 저처럼 울더군요. 아유, 둘이 잘 어울리는 거 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고마워요, 사돈처녀. 하나뿐인 동생을 이렇게 곱게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줘서요. 사돈처녀, 이제 수정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정말 친동생처럼 잘 보살필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으면 수정이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내가 시부모님 옷까지 대신해서 우리 수정이 많이 아껴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우리 수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동생이에요. 부디 어여삐 여기시고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제 동생 걱정은 내려놓고 사돈 처녀도 자기 인생 살아요. 고시 준비만 하다가 늙어서 처녀 귀신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식을 마친 동생은 제부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다는 형네 집에 신혼차림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동생이 보내온 집 사진을 보고는 걱정을 한시름 놓았어요. 동생이 살게 될 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이더라고요. 집 자랑을 한다고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동생의 목소리는 행복 그 자체더군요. 언니, 우리 집은 여기 2층 집이야. 1층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쓰시고 2층은 오빠랑 내가 써. 여기 오빠랑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어. 우리 집 정말 좋지? 그래, 너무 좋다, 수정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뭐 힘든 건 없어? 응,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너무 예뻐해 주셔. 오빠도 잘해주고.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만약에 힘들거나 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언니도 잘 있어. 그렇게 동생은 결혼해서 제품을 떠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죠. 그리고 1년 만에 사시를 패스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탓도 있지만 제가 짬을 내서 전화를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동생과 잘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문자하는 법을 배웠는지 동생은 문자로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잘 있다, 어디로 여행을 갔다, 뭘 먹었다. 대부분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안심하고 제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죠. 초임검사라 정말 퇴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건에 파묻혀서 그리고 동생은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저희 자매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3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였죠. 연락을 받은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락을 해온 건 동생의 손윗동서였습니다. 사돈 처녀, 나예요. 수정이 손윗동서. 어머,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수정이 잘 지내죠? 바빠서 요즘 통 연락을 못했어요. 아유, 아니요. 잘 못 지내요. 아유, 세상에. 빨리 여기 장례식장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장례식장이요? 댁에 무슨 병고라도 있나요? 글쎄 우리 서방님이 상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제부가요?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왜요? 사고요. 교통사고. 우리 수정이는요? 수정이는 괜찮나요? 저는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썰렁한 빈소에는 상복을 입은 제 동생과 동생의 손윗동서만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수정아, 수정이 너 괜찮니? 언니, 언니 많이 바빠서 못 온다더니 여기를 어떻게 왔어?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언니 바쁘다고. 우리 형님이 언니는 바빠서. 동생이 뭔가 얘기하려는데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말을 막고 나서는 겁니다. 사돈처녀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람을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서방님이 저 세상 사람이 됐지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내외랑 서방님이랑 동서랑 다 같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네 분이 한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전을 누가 했는데요? 서방님이요. 아니, 우리 제부만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수정이랑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리 집 양반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우리 서방님만 그렇게 됐네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밤인데다가 제부가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부가 들이받은 상대방 차량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밤길을, 그것도 위험한 고속도로를 왜 제부더러 운전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도대체 왜요? 우리 서방님이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수정아, 너는 괜찮아? 정말 다친 데 없어? 저는 동생을 붙들고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생은 긁힌 곳 하나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다만 사고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많이 놀랐는지 사고 당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안전벨트를 잘하고 있어서 안 다친 게 어디야? 우리 서방님만 불쌍해서 어떡해.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거니 믿고 안심했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큰 비극이 닥치다니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생은 충격에 휩싸인 듯 별 말도 없이 그저 멍하게 넋을 놓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동생과 제부가 워낙 금슬이 좋았던지라 동생의 상실감은 더욱 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가여운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초상을 치르는 내내 동생 옆을 지키며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제부를 모신 후 저는 동생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수정아, 언니랑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집에 가봐야 제부는 없어. 이 세상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치만 난 상우 오빠랑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거기가 내 집이야. 수정아, 언니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 당분간만이라도 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아니야. 나 우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정아, 정신 차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니? 그러지 말고 언니랑 가자, 응? 싫어. 싫다고. 그러자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나서서 동생을 거들더군요. 사돈처녀, 관둬요. 수정이도 결혼을 했으니 엄연한 출가 외인인데 남편 저 세상 떠나자마자 친정으로 데려가는 건 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상우 서방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당분간만 제가 데리고 있다가 몸 좀 추스르게 하고 바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수정이는 이제 곧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게요. 사돈 처녀는 빠져요. 나 괜찮아, 언니. 상우 오빠랑 같이 살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가서 오빠 물건도 정리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어. 동생은 그렇게 같이 가자는 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동서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뒤로하고 돌아가는 동생을 보며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비록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끝까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동생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더는 말리진 못하고 동생의 뜻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동생이 너무 걱정됐던 저는 무작정 동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우울증이라도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동생의 손윗동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동생이 보내준 사진대로 깔끔하게 잘 지어진 2층 주택이 나오더군요. 계세요? 마침 대문과 현관문이 모두 열려있어 살며시 들어갔는데요. 안에서는 대청소라도 하는지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윽박지르는 손윗동서 목소리가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예, 수정아, 너 자꾸 고집 피울 거야? 내 말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 언니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사돈처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남의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게 예의 아니야? 더구나 사돈댁인데.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정이가 연락이 통 되질 않아서 걱정이 돼서요. 근데 무슨 대청소 중이신가 봐요? 보다시피 지금 좀 바빠요. 손님 맞이할 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동생네 집안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난장판이었어요. 갑자기 방문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모든 물건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중이세요? 그게 아니고 서방님 물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 수정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네? 수정이가 고집을 부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죽은 사람 물건을 끌어안고 안 버리려고 저난리지 뭐야? 죽은 사람 물건은 다 태워줘야 해. 그래야 우리 서방님이 극락왕생하지. 이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 잔뜩 갖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좋은 데로 못 가는 거라고. 내 수정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질 수밖에요. 상황을 보니 동생의 손윗동서가 제부의 물건들을 정리하려는데 동생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그러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너 마음 아픈 건 잘 알겠지만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형님 말씀 들어야지. 싫어. 이건 우리 상우 오빠 거야. 절대 안 돼. 형님한테도 안 줄 거야. 동생은 제부의 옷을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 마음에 상처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가 더 흥분할 것 같은데요. 수정이도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사돈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부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아직은 보내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사정 다 봐주다가는 우리만 점점 힘들어진다고. 지적장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사돈처녀도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달이면 충분하지? 더 이상 무슨 시간이 필요해? 사건 조사도 다 마무리된 마당에. 참, 사건 조사가 끝나셨다고요? 그럼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피해자랑 합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죠? 사돈처녀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해요? 법 공부 좀 했다고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아요. 되지도 않는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아휴, 언니나 동생이나. 동생의 손윗동서는 제가 사실을 패스하고 검사가 된 걸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검사라는 걸 말하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거칠게 저를 밖으로 내몰더군요. 아무튼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여기 정리되고 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사돈처녀. 얼떨결에 대문 밖까지 밀려난 저는
집안에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나오면서 가방을 통째로 놓고 나와버린 거죠.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글쎄 그 동서라는 여자가 제 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있지 뭡니까? 인연이? 언니 있다고 대들어? 아니에요,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정아! 저를 본 동생의 동서는 깜짝 놀라며 주춤하더군요. 뭐야, 아직 안 갔어? 그런데 제 뒤로 어떤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한상우 씨 댁 맞죠? 그 여자를 본 동생의 손윗동서는 저를 봤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여긴 또 왜 찾아왔어요? 이제 조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경찰이었는데 제부의 교통사고에 뭔가 의문점이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러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한상우 씨가 술을 마셨나요? 글쎄 몇 번을 얘기해요. 저는 술 마시는 걸 못 봤는데 아마 저희 몰래 저녁 먹으면서 한 잔 홀짝 한 모양이죠. 그러니 그렇게 큰 사고를 냈지. 한상우 씨가 지적장애 상급이던데 굳이 운전대를 맡길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서방님이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팍팍 우겨서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참고인 조사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분은 한상우 씨 아내분이라고 하셨죠? 이분도 진술하셨나요? 얘는 머리가 모자란 애야. 지적장애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바보라고, 바보. 사고 충격으로 그날 일을 제대로 기억도 못해요. 저는 제 동생을 두고 막말을 하는 동생의 동서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자라네? 바보? 지금까지 내 동생을 그런 취급하면서 데리고 산 거예요? 게다가 애를 왜 때려요? 우리 수정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곱게 키운 애예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때려? 우리 수정이 더 이상 이 집에 못 둬요. 제가 당장 데려갈 겁니다. 가자, 수정아. 저는 동생을 데리고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은 손에 들고 있던 제부의 겉옷 하나 덜렁 걸치고 빈손으로 집을 나오고 말았죠. 현장에 경찰이 있어서 그런지 동서라는 여자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동생은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손이동서라는 여자가 지금껏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갈빗집에서 일을 배우게 하겠다더니 제부와 제 동생을 데려다 숯불을 피우고 불판 닦는 일을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시켰다더군요. 그것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무보수로요. 상우 오빠가 월급 달라고 하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막 때렸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가 보내느라 돈 들어간 거 다 갚으라고 막 무섭게 화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돈이 없었어. 방도 처음에는 2층에 있는 좋은 방에서 살게 했는데 나중에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쫓아냈어. 그 방은 너무 춥고 깜깜했어. 형님은 맨날 소리 지르고 집안일도 전부 나한테 시키고 갈비집에서 불판 닦는 것도 나 시키고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언니. 그럼 언니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 언니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형님이 내 핸드폰을 뺏어갔어. 뭐? 핸드폰을 뺏었다고? 응. 언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나랑 전화 못한다고 했어. 수정이 네가 가끔 언니한테 문자 보냈잖아. 간간히 잘 지낸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거 아마 우리 형님이 보낸 걸걸? 나는 문자는 어려워서 잘 못 보내. 뭐야? 핸드폰도 뺐고 대신 너인 척 날 속이기까지 했다고? 정말 이 여자 안 되겠네. 애를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해, 임금 갈취해, 핸드폰까지 뺐고 널 사칭해서 현직 검사한테 사기를 쳐? 언니가 너희 동서라는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다음날 당장 동생이 살던 집에서 만났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제부의 죽음과 교통사고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전 제부의 사고부터 철저하게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지검 김수현 검사입니다. 한상우 씨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왜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사실 조사도 다 끝난 사건이라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사망한 한상우 씨가 제 제부입니다. 사망자 아내인 김수정이 제 동생이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요. 그게 뭐죠? 그때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들어봤는데 사고 차량이 뒤에서 차선을 몰고 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영락 없는 음주운전 차량 같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운전자였던 한상우 씨 부검 결과 알코올은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건 오히려 한상우 씨 형, 한상철 씨였죠. 뭐라고요? 형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요? 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사고 차량은 조수석 쪽이 굉장히 심하게 파손됐는데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럼 형사님 말씀은 저희 제부가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황상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네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뭐라 하던가요? 사고 직후에 수상한 움직임 같은 거 못 봤대요? 그게 피해 차량 운전자는 한상우 씨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직후에 잠시 기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대요. 사고 난 이후 상황을 못 봤다? 네? 뭔가 많이 구리죠? 확실히 구리네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의 추리를 정리해보자면 제부의 형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사망한 제부와 자리를 바꾸고 마치 제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찾지 못해서 사건이 이대로 끝날 위기라는 거였죠. 이때는 CCTV나 블랙박스도 요즘처럼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형사님들도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사건이 나던 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사고 나던 날 말이야.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어떤 거? 정말 제부가 운전한 게 맞아?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언니. 내가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운전한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엄청 혼났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모르잖아, 언니. 미안해. 상우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 수정아. 근데 그날 놀러 갔던 거 아니야. 뭐? 그럼 어디 갔는데? 갈비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너무 무심했어. 언니는 너가 시집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어. 이게 다 언니 잘못이다. 그런 결혼 애초에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 아무 데도 안 보내. 언니가 꼭 지켜줄 거야.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여자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어린 동생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내 고생을 시키고 과부를 만들었다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정말 부모님 별낯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동생이 정말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언니, 그날 내가 형님 몰래 사진을 찍었어. 뭐? 뭐라고? 상우 오빠 카메라로 내가 그날 밤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정말이야? 응. 나중에 언니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놨거든. 동생은 얼른 일어나서 동선의 집에서 나올 때 걸치고 나온 제부의 옷을 가져오더군요. 그 옷 주머니 안에서 동생이 꺼내준 것은 다름 아닌 소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거 상우 오빠가 복지관 선생님한테 빌린 건데 오빠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오빠 옷 속에 잘 숨겨놨지. 근데 형님이 자꾸 찾아내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 무서웠어. 그런 거였구나. 잘했다. 우리 수정이 너무 잘했어. 수정이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언니가 이걸로 나쁜 사람들 꼭 벌받게 할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동생을 찾아 그 집에 간 그날도 동서라는 여자는 이 증거품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뭔가 앞뒤가 안 맞던 퍼즐이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당장 두 부부를 검찰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물론 제 신분은 숨기고요. 부부는 난데없는 검찰 소환에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괜히 흥분해서 오버액션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 끝난 사고를 가지고 언제까지 사람을 괴롭힐 작정이에요?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내고 사건 종결시켰는데 왜 또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대냐고. 우리 박간 양반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 다들 알죠? 이러다가 사람 도로 아프기라도 하면 검찰에서 책임져 줍니까? 예? 담당 검사가 누구야? 당장 검사 나오라고 해.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두 부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제가 튀어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사돈처녀. 사돈처녀가 여기는 웬일이야? 뭐 현장학습이라도 온 거야? 뭔 검찰청에 현장학습이 있어? 지금 장난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가씨 말고 담당 검사 불러오라고. 여기 왔잖아요. 뭐야? 제가 이 사건 맡은 담당 검사라고요.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두 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 그만 피우시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죠. 아니, 뭐야.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검사란 말이야? 어머머, 아유, 사법고시 공부한다더니 정말 검사가 된 거야? 네, 저 진짜 검사 맞으니까 이제 그만 놀라시고요. 조사 시작해도 되겠죠? 이것 봐 사돈처녀.
알다시피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차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우리까지 죽을 뻔했다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안 그래요? 가해자는 우리 서방님인데 우리 서방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인 걸 어떡하라고.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뭐 그런 거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랬어요. 가해자가 사망했으니까 상속 안 받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그래요? 법에 대해서 꽤 잘 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 공부는 무슨 공부? 경찰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저는 조사실 책상 위로 미리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물론 동생이 제보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본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사진이 어떻게 찍혔지? 동생이 찍은 사진 속에는 그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사진 잘 보세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 한상철 씨 본인 맞죠? 이게 전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백미러에 본인 얼굴 선명하게 찍혔는데 모른다고요? 이거 당신 맞잖아. 조수석에 앉은 건 우리 제부 한상호고 당신이 그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다음에 동생 사망한 거 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그날 병원 기록 보면 한상철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사고 당시 한상철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119 구조대원의 증언도 있고요. 당신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거야. 그래놓고 죽은 동생한테 죄를 덮어씌우기까지 한 거라고.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동서의 손이동서는 물러설 줄을 모르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고가 난 후에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꾸고 나서 사고가 난 거라고. 우리 집 양반이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서방님이랑 교대했고 그 후에 서방님이 사고를 낸 거야.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우기실 줄 알고 아주 확실한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미리 와서 조사를 받고 간 제 동생의 증언 영상 일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조수석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제 남편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끌어내려서 운전석에다가 앉혔어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정신 차리고 빨리 옮기라고 시켰어요. 상우는 어차피 죽었어. 죽은 사람이 다 안고 가야지. 그럼 깔끔하잖아. 뭘 꾸물거려? 당신 살인자 돼서 감옥 갈 거야?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그날 자기 동서가 현장에서 한 끔찍한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수종이 머리가 모자란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 말이 제대로 증거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저 모자란 년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냐고! 그건 그쪽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 때 판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참고로 자폐아나 지적장애 아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진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이는 지적장애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일 뿐이에요. 장애 등급 같은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효 같은 게 언제 저런 사진을 찍었어? 앙큼한 것.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저걸 어디다 숨겨뒀던 거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같은 이라고. 말 조심해요. 이번 교통사고 건이랑 별개로 당신이 내 동생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하고 임금도 제때 지불 안 한 거, 핸드폰도 뺏고 나한테 동생인 척 문자 보내고 사기친 거
전부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해서 따로 죗값 치르게 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착취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증언했어요. 우리 수정이랑 제부 데려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해야지. 무슨 대단한 공주마마를 모셔왔다고 집에 고이 두고 놀고 먹게 해? 그러려고 내 동생 데려갔어요? 노예처럼 일 시키려고? 자식처럼 동생처럼 잘해주겠다더니 불쌍한 애를 이용해 먹긴 하고, 게다가 동생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해? 당신들한테 동생네 부부는 대체 무슨 의미야?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고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니까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사람 만들어줬지. 당신 동생도 내 덕분에 시집이라도 한번 가본 줄 알아. 그 모자란 애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당신들 정말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네. 여기 이 사람들 당장 구속시켜요. 도주 우려도 있고 또 증거 조작하고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어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네, 검사님. 구속이란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구속이라니요. 우리 바깥 양반이야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거 맞으니까 구속된다지만 전 왜요?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지금 한상철 씨가 운전하다 사고 낸 거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데 왜 나까지 구속하려고 그러냐고. 왜? 본인 죄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조사실을 나서려던 저를 붙잡고 늘어지며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사돈처녀. 아니 검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몸이 아파서 감옥에는 못 가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자식 같은 동생들을 나눠 가진 각별한 사돈지간 아닙니까? 저 정말 수정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일 시킨 거? 아이 그거는 내가 살림을 너무 못하니까 일 좀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애 괴롭히려고 구박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수정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응? 제발요. 응?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시죠. 거기서 시시비비가 다 가려지겠죠?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구속된 두 부부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제 동생의 증언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수정이는 자기의 증언 덕분에 남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정이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수정이가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카페를 여는 건 수정이의 오랜 꿈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거든요. 물론 남편과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나가겠다고 해서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뿐입니다. 언니, 상우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나 잘할게. 진짜 잘할 수 있어.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동생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서도 아주 착한 바보죠. 동네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막 드리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청소부 아저씨나 택배기사님께도 가끔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씩 공짜로 막 드립니다.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니? 넌 뭐 땅 파서 장사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런 동생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동생의 카페가 늘 적자인 이유는
동생이 경계선 지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동생의 착한 천성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동생의 착한 마음이 때묻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동생 옆에서 제가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한층 더 단단해진 저희 자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외과 의사입니다. 원래 비혼주의였던 저는 최근에 동료 여의사와 결혼도 해서 행복한 신혼생활 중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결혼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은아, 너 지금 만나는 여자랑 많이 진지한 사이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서로 좋으니까 만나는 정도? 그 여자는 널 완전히 결혼할 남자로 생각하고 있던데? 그래? 그럼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 야, 이 자식아. 너 그런 식으로 대체 여자 몇 명 울리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살다 벌 받아, 임마. 내가 언제 결혼한다 속이고 여자 사귄 적 있어? 난 애초에 결혼 같은 거 생각 없다 오픈하고 여자 만나.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알면 관계를 정리하는 거고. 그래, 잘났다. 근데 너 직업도 의사고 너 정도면 외모도 준수해서 괜찮은 여자들이 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원처 왜 그렇게 다 마다하는 거야? 민식아, 너 알다시피 난 가정을 꾸려갈 만한 성정이 못 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아는 법인데 난 제대로 된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큰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 게다가 난 한 가정을 함께 꾸려갈 존재로 여자란 존재를 못 믿겠어. 제가 사실은 고아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일 때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모의 생사나 신원도 전혀 모른 채 고아원에 맡겨져 자란 것이죠. 머리가 굵어가면서 자연히 부모님, 특히 엄마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키우고 싶으셨는데 병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나를 고아원에 맡기셨다더라.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5년 있다가 나를 꼭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때까지만 꾹 참고 고아원에 있으라고. 정훈이 넌 왜 고아원에 맡겨진 거야? 나? 글쎄, 그냥 갓난아기 때 버려졌단 얘기를 들은 거 말고는 부모님에 관해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중에 제일 불쌍한 자식이 정훈이다. 그렇지? 그러게. 불쌍한 중에 제일 불쌍한 놈이 나다. 됐냐? 그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도 어떤 구체적인 핑계나 이해할 법한 변명거리 하나 남기지 않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가더군요. 게다가 제가 버려진 방식이란 것이 너무 초라하고 비정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돌돌 말려 버려진 갓난아기. 나라는 존재는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나? 그런 식으로 쓰레기처럼 버릴 거라면 왜 날 임신하고 낳으려고 했던 걸까? 고아원에 맡겨도 그냥 강보에 싸가지고 와서 맡겨도 될 텐데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 사무치는 원망과 그리움, 납득할 수 없는 분노. 그런 5만 가지 감정 사이에서 저는 내적으로 아주 힘든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녀님, 제 부모님에 관해서는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미안하다, 정은아. 네 신혼에 관해 조회도 하고 추적도 많이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네 부모님에 관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다. 전 그렇게 부모님이란 존재에 관해 날 때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철이 들고 어른이 될수록 가정의 울타리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혹은 제 몸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모성,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특히나 모성에 대한 지독한 회의만을 가지고 어른이 된 케이스였죠. 제가 생각하기에 모성이란 필요와 상황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어린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뒤틀린 모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타고나길 공부머리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탓에 학창시절 학과 성적은 늘 탑을 달렸습니다. 고아원 출신임에도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저의 공부머리와 남다른 노력,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마운 독지가의 도움 덕분입니다. 정은아, 이번 시험에서도 전교 1등에 전국 석차도 상위 1%구나. 이대로라면 네가 원하는 서울의대 진학도 문제가 없겠다. 수녀님, 그런데 입시 준비하려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또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에요. 정기적으로 내게 용돈을 보내주시던 독지가분 기억하지? 네, 그럼요. 제가 몇 번이나 편지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해도 계속 마다하셔서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이번에 고아원으로 연락이 오셨는데 네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시는구나. 대학도 네가 입학하는 곳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수녀님, 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저에게 그런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름 없는 독지가라는 거 말고는 선생님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늘 전화로 연락 오시는데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계절별로 옷도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며 명절에 용돈.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건지. 뭐라도 여쭤보기라도 할라 치면 고아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너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본인이 못 배운 한이 있어 똑똑하고 가난한 너 같은 아이를 돕는 게 삶의 낙이라는 말만 하신단다. 그분 만나뵐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너무 고마운 분인데 인사드릴 방도조차 없으니 좀... 그분이 너뿐 아니라 명절이나 성탄절 같은 땐 고아원 전체에 기부금도 많이 보내셔서 선생님도 몇 번이나 신상을 여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아. 익명의 기부자로 남고 싶다고 그 말만 하고 늘 전화를 끊으신단다. 기다리 아저씨와도 같은 그 익명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저는 고학의 문턱마다 겨우 위기를 넘겨가며 그렇게 무사히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분이 의대 등록금도 지원해 주셔서 저는 제 생활비 정도만 벌면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과정으로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런 저를 사람들은 나름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정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온갖 지원 다 받으면서도 겨우 삼수해서 의대 턱걸이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듣자 하니까 과외를 하루에 몇 개씩 하면서도 늘과에서 탑3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하셨다니까. 사람이 명석하고 독하고 아들을 낳는다면 정 선생님 같은 아들을 낳고 싶더라. 그러게요.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도 저는 딱히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길래
나를 그렇게 버리셨나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괴로워지곤 했죠. 막상 의사가 되어서 수입도 많아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당한 홀로서기가 가능한 형편이 되었지만 딱히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출생에 관한 이런 기구하고 불우한 사정으로 제대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늘 외로우면서도 공허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료들과 좀 늦게까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길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땡땡동 사는데요. 어머, 그럼 저희 동네랑 별로 멀지 않으시네요? 저 오늘 차 가지고 왔는데 대리 불러서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까지야. 전 술도 깰 겸 걸어가는 것도 좋거든요. 오늘 일기예보도 안 듣고 나오셨어요? 체감온도 영하 17도라는데 이 날씨에 밤 산책? 그런가요? 좀 추운 줄은 알았지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얼른 타세요. 그렇게 회식 자리 후 함께 아내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어때요? 저 여자친구로. 박 선생님 많이 드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좀 취하셨어요? 제가 술 취해서 하는 말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면 저 나름 1년 넘게 정 선생님 지켜보고 혼자 속으로 마음앓이만 하다가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전 박 선생님을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 동료 이상으로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아내였죠. 처음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와 그런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애초부터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매력적이고 좋은 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룰에 어긋나요. 사내연애 같은 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내연애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에 선입견이 있으시네요? 저랑 일단 한번 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다 혹시 알아요? 사내연애가 딱 정 선생님 스타일일지? 그렇게 말하며 깔깔깔깔 화통한 웃음을 터뜨리는 아내였습니다. 저를 집에 내려주기 전에 아내는 자기 목에 걸린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감아주더군요. 한파경보가 내려서 이번 주 내내 춥대요. 정 선생님 보니까 목도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거 남녀 구분 없이 하고 다닐 수 있는 목도리예요. 제가 직접 짠 거라는 건 안 비밀이고요. 이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제가 아저씨, 이제 땡땡동으로 가주시면 돼요. 정 선생님, 그럼 들어가세요. 총총히 사라지는 아내가 탄 차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군요. 여자에게 먼저 고백을 들어본 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스타일은 솔직하고 가식 없는 직진형이라 뭔가 마음이 끌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여자친구가 된다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일단 사내연애를 안 하자 주의였고 또 순수하고 심정이 따뜻한 아내에게 처음부터 난 비혼주의다 선언하고 연애를 시작할 자신도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비혼주의임을 선언하고 가벼운 만남을 가지기에 아내의 스타일이 너무 진실하다는 게 문제였달까요? 해서 저는 그날 이후 불어 더 아내에게 거리를 두고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길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몸이 결박되다시피 한 상태로 붕대가 칭칭 감겨있더군요. 정 선생님,
정신이 좀 드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우리 병원과 멀지 않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곳으로 이송된 거고요. 제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팔하고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한데 혹시... 일단 응급수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 말고 안정을 좀 취하세요. 내가 의사인데 내 상태를 모를 것 같아요? 수술 집도인은 누굽니까? 병명과 예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으니 집도인을 빨리 불러와요. 집도인은 한 교수님이세요. 정 선생님도 잘 아시죠? 한 교수님이 얼마나 유능한 권위자인지. 한 교수님께서 정 선생님은 수술을 뵙겠다고 하셨으니 그리 아세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마취제 지금 뭐 들어가고 있죠? 아니 이 와중에 그런 직업병을 발휘해야겠어요? 제가 정 선생님 담당 마취과 닥터니 걱정 말고 그냥 누워 계세요. 생각보다 엄살이 좀 심하시네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그날 5시간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신경을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걷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손의 부상이었습니다. 정 선생, 수술 시에 최선을 다했네만 오른쪽 손의 신경이 다시 원래 기능대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야. 그럼 제 외과의로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재활치료를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에 달려있어. 사람마다 신경세포도 회복 탄력성이 다 달라서 100% 예우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네. 전 까딱하면 외과의로서 가장 민감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오른손의 신경을 크게 다쳤고 재활치료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정 선생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다리 통증이 아직 심해서 운신이 힘드네요. 얼른 일어나세요. 재활치료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내는 제가 수술로 입원하는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의 재활운동과 치료를 도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 불편합니다. 병원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박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여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저요. 아시다시피 다리도 어쩌면 온전치 않을 수 있고 특히 이 오른손 회복 못하면 의사가운 벗어야 해요. 그래서요? 막말로 저 의사라는 타이틀 빼면 소각적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천의 고아라 부모님도 없고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도 아니에요. 애초에 쥐고 태어난 숟가락 자체가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기 비하가 심하시네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반드시 회복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만약에 이도 저도 안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요. 전 솔직히 정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 제가 의사라 솔직히 남편감은 같은 업계가 아니었음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정 선생님, 저 비혼주의자입니다. 알아요. 제가 뜯어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남자인 거. 잡담은 여기까지 하시고 재활치료나 시작하시죠. 어서요. 그렇게 1년에 가까운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성질 한번 내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솔직히 외과의사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기대가 80% 이상인 상황에서 시작한 치료였죠. 그럼에도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와 응원 덕분에 저는 1년 넘는 재활치료를 거친 후 기적적으로 오른손의 모든 감각을 예전처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오른손의 모든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수술하거나 진료 보는데 아무 이상 없을 거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정 선생님. 그것 봐요. 제가 외과 의사로 다시 복귀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감사해요. 박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회복 못했을 겁니다. 재활치료 끝났으니까 이젠 저 필요 없죠? 안 그래도 앞으론 정 선생님 귀찮게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네요. 뭐 상관은 없지만요. 역시나 정 선생님은 시종일관 한결같으시네요. 회복되신 거 축하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화낼 줄 알았는데 담담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정 선생님 귀찮게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뜯어고칠 거 많다고 하시다니. 정말 저 박 선생님 때문에 좀 변했어요. 사내연애도 하고 싶어졌고 결혼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내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사내연애를 반년 가까이 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당신인데 어떻게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당신 따뜻한 진심을 느끼게 될수록 내가 오기에 가깝게 규정해놨던 어떤 룰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깨어져 버리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당신이라면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라면, 당신처럼 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내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하고 절대 헤어지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었던 아내를 만나 저는 비혼주의임을 공표하던 저의 신념을 깨고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저와는 달리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집안 배경에 관해 일체 말하는 게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아내의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고 아내의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역시 의사 출신으로 대대로 의사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자네가 말로만 듣던 그 까칠한 정 선생인가?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네 자라온 환경에 관해서는 교원이에게 얘기를 충분히 들었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서 어려운 공부를 마쳤다니 참 대단하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해. 부족한 저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원이 앞으로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어 적적했는데 정서방 같은 훤칠한 사위가 들어와서 집이 다 훤해지는 것 같네. 여보, 우리 정서방 인물 너무 좋지 않아요? 장모가 초면에 보자마자 사위 외모에 반한 건가? 하긴 우리 효원이가 눈이 높은 아이인데 효원이가 첫눈에 반한 남자라 해서 나도 기대를 많이 하긴 했어. 엄마, 아빠, 아우, 싱거운 소리 그만하시고 이 사람 좀 편하게 앉게 하세요. 그래, 내 정신 좀 봐. 어서 와서 저기 식탁에 가서 앉게나.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어봤는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초면부터 저를 가족처럼 환대해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무남동녀 외딸로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여자였죠. 그런 고명딸을 내어주시는 거라 저는 사실 제가 부모님 없이 고아로 어렵게 자란 환경 탓에 이런 저의 성장 배경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 어떡하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고민이 물색하게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죠. 그렇게 축복받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아내와 저는 처가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신혼생활을 영위 중에 있었죠. 처음 가져보는 가정의 울타리란 것이 참 따뜻하고 좋은 것이로구나.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생신을 앞둔 주말이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처갓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죠. 장모님, 생신날 저녁에 제가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미리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색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스웨터 색깔이 딱 내 취향이네? 이 사람한테 힌트 좀 얻었죠. 뭘 사드리면 좋을지 잘 몰라서. 꽃다발도 너무 예쁘고 스웨터도 딱 내 마음에 드네. 고맙네, 정서방. 그런데 장모님,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리셨어요? 내 생일상이기도 하고 또 사이가 와서 저녁 먹는다는데 허투루 차릴 수 없지 않나? 엄마 생일날 본인이 이렇게 고생하면 반칙인데? 설거지는 제가 싹 다 하고 갈게요. 아이고, 아서라.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애가 무슨 설거지야. 장모님, 요리는 몰라도 설거지는 제가 자신 있으니 맡겨만 주세요. 아이고, 자네 설거지 시켰다간 자네 장모 등살에 내가 오늘 잠자기 그른 것 같구만.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얼른 음식 식기 전에 식사나 하자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저는 얼른 식사 뒷정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앉아있어. 오늘 설거지는 효원이 아빠가 하기로 했으니까 더. 그래도 어떻게 장인어른께서 설거지를. 저 사람 요새 퇴임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사람이니 저 정도 일은 해도 괜찮아. 설거지는 두고 나랑 할 얘기가 있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잠시만 있어보게. 최근에 효은 아빠랑 병원 정리를 하다가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지 뭔가. 장모님께서는 안방으로 가시더니 뭔가 보따리에 쌓인 물건을 제 앞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장모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일단 보따리를 풀어보게나. 저는 장모님 말씀대로 보따리를 풀었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서방, 이게 뭔 줄 알아? 하며 장모님이 아기 베넷 저고리를 내게 내미는 순간 제 인생에 있어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장모님, 이건 아기들이 입는 베넷 저고리잖아요. 베넷 저고리 옆 솔기에 새겨진 이름을 한번 봐. 정정은. 이건 제 이름이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자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었던 베넷 저고리라네. 이 베넷 저고리를 어떻게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자네 장인이 최근 병원 정리를 하면서 옛날 병원 창고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최근에서야 정리하게 됐어. 그런데 그 창고 안에서 예전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입었던 베넷 저고리 몇 개를 발견했지.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을 평생 운영하신 분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산모들에겐 무료로 분만을 도와주기도 하셔서 실력과 명망이 고루 두터운 분이셨죠. 내가 처녀 시절부터 수혜와 재봉에 취미가 많았다네. 해서 자네 장인어른이 산부인과 병동을 개원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이름을 새긴 베넷 저고리를 무료로 선물하곤 했어. 그럼 제가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났단 말씀입니까? 장인어른이랑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서 자네의 출생 기록부터 해서 그날의 병원 기록을 자세히 찾아봤다네. 알고 보니 그날 저는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이 맞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옛날 보호자도 없이 혼자 몸으로 병원에 출산을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일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내가 사실 결혼 전에는 자네 장인어른 밑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다네.
해서 그때 병원을 개원하고 간호원을 채용하지 못했던 때라 내가 병원의 간호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 죄송하지만 지금 진통이 시작됐는데 입원 수속 가능할까요? 보호자는 안 계세요? 제가 사정이 좀 복잡해서 보호자가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양수가 터졌네요. 아기가 금방 나올 것만 같아요. 일단 빨리 출산 준비하셔야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몹시 추운 겨울날 부름배를 하고 홀로 출산하러 병원에 온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홀몸으로 그렇게 병원을 방문한 여자가 제 친모였던 거고요. 저희 엄마는 초산이어서 그런지 지독한 난상 끝에 저를 겨우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까딱하면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할 위험이 있는 바람에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할지 모르고 그런 수술비를 미처 마련하지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원장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산모분께는 무료로 수술을 해드리자는 병원상의 정책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저희 아기는 건강한가요? 너무 난상 끝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걱정이네요. 아드님은 정말로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아드님 데려올 테니 모유 수유 한번 시작해보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비는 제가 후에 어떻게라도 갚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울지 마시고 식사부터 좀 하세요. 앞으로 젖먹이 아기 키우시려면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참, 이건 병원에서 드리는 베넷 저고리인데 아기 이름 말씀해 주시면 옷섭에 이름을 수놓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아기 이름은 정훈으로 해주세요. 성은 정이고 이름은 정정훈이요. 듣기 좋고 믿음직스러운 이름이네요. 제가 아기 베넷 저고리에 예쁘게 아기 이름 수놓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어렵게 저를 출산하셨고 난상 끝에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는 바람에 산후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게 모유를 먹인다고 매일 밤 저를 품에 꼭 끌어안고 병실에서 잠드는 엄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생각지도 못한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지하실에 경비를 돌던 분이 난방장치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지하부터 시작한 폭발 사고가 건물 전체에 큰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죠. 삐뽀 삐뽀. 병원 전체에 큰 화재가 발생했으니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속히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득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시던 병실은 2층 높이였는데 창문이 작아서 사람 한 명이 밖으로 탈출하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 옛날에는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어서 네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실의 창문으론 성인이 빠져나갈 공간이 나오질 않았지. 내게 젖을 먹이던 엄마는 내 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난리법석의 화마의 사고의 현장에서 엄마는 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고 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화염 속에서 1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비상계단이 어딘지는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빠져나갈 창문은 엄마 몸이 나갈 만한 규격이 되질 못했죠. 그때 엄마 눈에 들어온 것이 병실 구석에 철제 쓰레기통이었다고 합니다. 정훈아,
너라도 살아서 여기를 꼭 빠져나가야 해. 하느님, 우리 불쌍한 정훈이 꼭 살려주세요. 저는 잘못되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아기는 꼭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강부와 이불에 여러 번 겹산 다음 그 철제 쓰레기통 안에 저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길을 피해 저를 살리기 위해 제가 담긴 쓰레기통을 창문 밖으로 던지신 거였죠. 2층 높이라 엄마는 그때도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내가 다치진 않았을까 그 노심초사를 엄청 하셨다고 하죠. 장모님, 대체 이 모든 이야기들 어디서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사실 자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베네쩌고리의 이름이 자네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자네 친모를 수소문해봤네. 그럼 저희 엄마를 만나셨단 말씀이세요? 일단 전화 통화를 했네만. 그리고 그 화재 사고가 나던 날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자네 엄마를 통해 자네가 쓰레기통에 담겨 밖으로 던져졌단 이야기, 그리고 그 아기가 무사히 살아났고 고아원에 맡겨졌단 이야기까지는 사고 후에 들은 기억이 났었거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엄마가 저를 그냥 버린 줄로만 알고 그렇게 평생 엄마를 모질게 원망하며 지내왔는데, 자네가 자네 모친에 관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건 효원이에게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 자네 마음에 맺힌 한을 알고 있었기에 자네 어머니에 관해 더 수소문해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 저희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게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을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 엄마 살아계시죠? 아니면 그날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다행히 그날의 사고로 돌아가시진 않았어. 그런데 장모님에게서 듣게 된 그 후의 이야기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기함할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날의 화재 사고로 저희 엄마는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갓난아기였던 자네를 그렇게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나서 자네 모친은 어떻게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 몸도 불편한 데다 연기와 불길이 너무 심해서 미처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셨다네. 엄마는 그날의 사고로 전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의 장애를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굴은 화상으로 심하게 망가져버리고 발과 다리까지 부상이 심해서 거의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버리셨다니,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 심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엄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 앞에 풀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서방, 괜찮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 얼굴인데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게 어떻겠나? 여보, 당신 정말 괜찮아요? 엄마, 그래서 이 사람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다행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셔서 혼자 운신도 가능하시고 조그맣게 가게 비슷한 걸 하면서 사신다 들었다. 장모님, 저희 엄마 하신다는 그 가게가 어딥니까? 저는 그렇게 태어나 거의 40년 만에 엄마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살아 계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나를 그런 식으로 버린 사람이니 따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없는 사람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던 엄마였는데 그런 기구하고 절박한 이유로 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막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당장
엄마가 하신다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전철역 근처에서 3평 남짓한 공간의 조그만 복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밖에서는 실내가 보이지도 않고 손바닥만한 구멍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복권과 담배 따위를 파는 그런 조그만 박스 안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복권 자동으로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혹시 차미숙 씨 되시나요? 예, 제가 차미숙이 맞는데 누구신지.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생전 처음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말이 잘 나오지가 않더군요. 겨우 심호흡을 하고 진정시킨 채 가게 유리창 쪽으로 제 얼굴을 좀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정훈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들 정훈이요. 제 얼굴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유리창 안으로 비로소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엄마는 화상 상처 때문인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서 얼굴을 잘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와 머플러 위로 언뜻언뜻 드러나는 흉터 자국이 엄마의 화상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해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또 한쪽 팔마저 다른 쪽 팔보다 훨씬 짧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훈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니? 어떻게 여길 네가 알고... 엄마,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제가 태어난 병원이 저희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병원이셨어요. 병원에서 주던 베넷 저고리, 거기 새겨진 이름 보고 절 알아보시고 장모님께서 엄마 계신 곳을 수소문해 주신 거였고요. 며칠 전에 내게 전화 오셨던 분이 그럼 네 장모님이셨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몇십 년 만에 은인과 같은 분께 전화가 왔다고. 안 그래도 그분을 한번 찾아뵈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 계시면서 왜 저한테 그간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엄마 상황이 일어나서 이런 몸으로 네 앞에 엄마라고 나타나는 게 너한테 득이 될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정훈아. 엄마가 이런 모습이어서 미안하고 널 그때 버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저는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엄마를 가만히 다가가서 꼭 끌어안아 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그날 그런 큰 화재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저를 버리신 줄도 모르고 엄마를 오해하고 엄마를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몸으로 저 때문에 그렇게 숨어 사셨다는 걸 알고 제가 되려도 죄송해요, 엄마.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장문아. 너는 엄마한테 용서를 빌 일이 하나도 없어. 사실 엄마는 네가 고아원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지켜보고 있었단다. 네가 엄마 손길 없이도 그렇게 꿋꿋하게 공부도 잘하고 의대도 들어가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했다는 것도 멀리서 지켜보며 알고 있었어. 아니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 고아원의 원장 수녀님과 엄마는 저 몰래 두 분이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며 지내신 거였습니다. 정훈아, 미안하다.
옛날부터 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엄마 뜻이 하도 확고하셔서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 수녀님, 그럼 저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보내주신 키다리 아저씨 같은 독지가가 혹시 저희 엄마셨던 거예요? 그렇단다. 네 엄마가 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복권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 후로 다달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시면서 거의 모든 수익을 저축해서 네 대학 학비를 모으셨다. 그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시고 대부분의 돈은 네 학비며 학원비에 쓰라고 보내신 거지. 엄마는 왜 그렇게 끝까지 엄마 정체를 숨기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도 네 어머님이 화상 흉터로 얼굴이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여러 번의 재건 수술을 거쳐 겨우 좋아지신 거란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길 밖으로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셨다. 네 어머니 사고 초반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으로 외출 자체를 거의 못하고 두문불출하다시피 지내셨어.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저에게 존재 자체를 숨기셨다고 합니다. 네 외할머니가 또 투병하시면서 네 어머니는 또 닥치는 대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여러 가지로 널 데려다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셨어. 엄마는 그렇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겨우 복권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즘 법이 바뀌어 장애인에게 복권 장사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생겨서 운이 좋게 시작한 장사였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한 조그만 가게가 그나마 장사가 제법 되어서 제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엄마,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 조그만 가게 운영하면서 그 돈을 지원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니다, 정은아. 엄마가 내게 평생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마저도 못해주면 엄마가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될 것 같아서.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저를 뒤에서 지원해주고 계신 줄 저는 미처 몰랐어요. 여기 혹시 차미숙 씨가 아는 가게가 맞습니까? 제가 차미숙인데 누구신지요? 저 오민석이요. 제 얼굴 못 알아보겠어? 아니, 당신이 대체 여길 어떻게... 엄마와 제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복권 가게를 찾아온 요령의 노신사. 그 사람의 정체는 놀랍게도 제 친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엄마는 그 옛날 부잣집 아들이던 아버지와 집안이 반대하는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집안 환경이었고 엄마는 아빠의 미래를 위해 놓아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셨대요. 나는 그 시절 네 아빠를 보내주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 여러 가지로 나와 결혼해서 득이 될 게 없는 남자 같았지. 내가 네 아빠를 붙잡는 건 네 아빠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생각되었으니까. 엄마는 그런 이유로 매몰차게 아빠에게 이별을 고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나는 그때 당신의 그 말만 믿고 미국행을 선택했어. 이날 이때껏 타국에서 사업만 하며 살다가 말년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귀국한 지 반년이 채 되질 않아 이쿠지내자 마음먹었는데 당신이 눈에 밟혀서 수소문에 찾아오게 된 거요. 엄마는 아빠가 미국으로 떠난 뒤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절 가진 사실을 알게 되셨던 거죠. 외할머니의 타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으신 엄마였는데 화재 사고를 겪으며 그런 불행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연을 전해들은 그 묘령의 신사, 아버지라는 분은 오해를 터뜨리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처지인 줄도 모르고 날 버린 야속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평생을 섭섭함 속에 살아왔는데 이런 장성한 아들까지 있을 줄이야. 기적적인 상봉을
연이어 2번이나 하다 보니 제 정신을 차리기 참 힘드네요. 전 가게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하니 부자간에 못다한 이야기나 좀 나누세요. 그렇게 엄마는 장사를 하기 위해 다시 가게로 들어가셨고 저는 태어나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또 보면서 그날 밤늦도록 술잔을 함께 기울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라있다니 감개무량하고 정말이지 너무 고맙단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천혜고아에서 저는 양친 부모가 멀쩡히 살아계신 평범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40년 만에 상봉한 아빠와 엄마는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살림을 합치고 한 집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 엄마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아빠의 끈질긴 설득과 구애에 그리 된 것이죠. 몸도 불편하신 엄마가 혼자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아빠는 엄마와 새로 살 넓고 쾌적한 단독주택을 마련하셨고 그 집에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시는 두 분입니다. 미국에서 평생 사업을 하셨다는 아빠는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름 재력가셔서 엄마는 최근 복권가게 일을 그만두시고 가정에 충실한 일가를 보내고 계시죠. 며칠 있으면 엄마의 생신이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처음 맞는 엄마의 생신을 맞아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아내와 저입니다. 여보, 당신 어머님 생신날 선물 뭐 준비하면 좋을까? 글쎄,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생일 선물 사는 거라. 얼떨떨하고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아내와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선물을 골라본 적이 일생에 없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처음 선물을 사줄 때도 이런 기분이었지만 지금과는 좀 종류가 다른 설레임이었으니까요. 다가오는 성탄절, 여러분께는 어떤 설레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모든 분들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